이번 전쟁은 인도 파키스탄과 유사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한 게 1947년이거든요. 그 독립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영토 분할, 종교에 따라 근데 그게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카시미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전쟁의 근본 원인은 영국 제국주의였다면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의 원인은 프랑스예요. 왜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프랑스가 지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지배했어요. 1954년까지. 그럼 영국은 그 밑에 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 쪽. 그러면 태국은 재밌게도 식민지 피식민 경험이 없어요. 그때 태국은 이제 타일랜드로 이름을 바꾼 건 이제 나중이고 그때는 시암 왕국이라고 하는 왕조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암 왕국은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쪽에 영국 제국주의, 그 다음에 북쪽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쪽은 이제 프랑스 제국주의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태국이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앙숙이니까 여기서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완충지대가 되는 거죠. 태국이.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시암 왕국은 독립을 지키는 대신 많은 땅을 떼줬어요. 캄보디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쪽을. 그러니까 땅을 많이 뺐겠지. 영국 프랑스하고. 그래서 1904년과 1907년 사이에 프랑스와 시암 왕국 간에 물론 그 시기에 영국과도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영토를 사실상 뺏기는 국경 조약을 체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경 조약이라는 게 애매해요. 이 산맥을 중심으로 국경 조약을 체결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1904년, 1907년 국경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세부 지도를 만들 때는 그 국경 조약과 좀 다르게 이 태국 안쪽 영토까지를 포함시켜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독도 뭐 조선시대 때 보니까 독도가 우리 거였다. 뭐 언제 지도, 몇 년도 지도 그거 찾아내잖아요. 네네. 그게 영토 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지도를 만들었으면 그걸 시암 왕국이 거기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옛날에 지도 개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땅에 대한 애착도 뭐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 개념이 없고 지도 자체에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인지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국경 조약에 따라서는 태국에 속한 땅이 지도로 보면 캄보디아께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근데 1954년 프랑스가 이제 가니까 베트남이 태국이 보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제 우리 땅이라고 점령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요. 우리 땅인데 애들이 가져갔다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태국이 져요. 왜? 그 지도를 장기간 방치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짜증나는 거죠. 이제 병력을 빼야 되니까. 그러다 결정타가 이제 2008년경인가 캄보디아가 유네스코 이 세계유산 왜냐하면 그 접경 지역의 상당 부분이 그 과거 크메르 제국이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존재하거든요. 자야바르만 7세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위대한 왕 때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여기까지 다 캄보디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많은 크메르 제국의 이 고대 유적들이 그 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에 많은 사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프레아 비하르라는 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이제 그 힌두교 사원인데 이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 분쟁의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이번에 전투가 났던 데는 이제 땀돔이라고 다른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되니까 태국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캄보디아 단독으로 지정을 해버렸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에도 캄보디아가 단독으로 지정해. 그러니까 2008년 9년에 취급받아요. 이게 분쟁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또 이 국경에서 분쟁이 벌어져서 이제 캄보디아 병사 하나가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그 국경 분쟁이 일어난 쪽에서 이제 태국 군들이 정찰을 하다가 캄보디아가 매설한 지뢰의 폭발로 이제 다수가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랬더니
태국군은 자기들이 다니는 정찰로에 캄보디아가 지뢰를 밟았다. 지뢰를 배설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아니다. 우리 영토에 태국군이 침범해서 지뢰를 밟았다. 이 아까 지도 이 배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양쪽 다 말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교전이. 그래서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교전을 했고 29일, 28일 자정 그러니까 29일부터는 휴전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아직도 원인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과예요. 여기 경과예요. 언제든지 다시 또 전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왜 캄보디아가 어쨌든 처음 교전을 시작한 건 캄보디아거든요. 이 지뢰 사건 말고 BM-21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을 무차별 사격을 했고 그다음에 태국은 이제 F-16부터 그리펜까지 이용을 해서 정밀 폭격을 했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가지고 공격을 했고 재미있는 게 이번에 한국산 공대지 무기가 최초로 실전에 사용됐어요. 아, 그 KGGB 그거. 예, KGGB라고. 네. 원래 이제 폭탄은 몽탄구리 폭탄이에요. 이렇게 쭉 떨어지면 맞는 건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조준해지만. 그러니까 너무 확률이 낮잖아요. 네. 그 최근에는 GPS 유도로 이 활강 키트, 일종의 날개 같은 거 보조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뜨려도 입력한 대로 정확한 위치로 가서 맞추는 게 한국은 KGGB예요. 가격이 1억 원밖에 안 해요. 미사일은 수십억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KGGB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체계 통합이라고 그래서 미사일과 항공기간에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해야 돼요. 서로.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KGGB는 그냥 컴퓨터에다가 놓고 입력시켜서 좌표만 넣고 그냥 딱 떨어뜨리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나라들이 쓰기 좋은 폭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 한 20여 발,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100여 발 팔았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비공식 후티 반군에 썼다는 얘기 있는데 공식 확인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번 주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캄보디아를 막 두들겨 팬 거죠. 네. 그때 캄보디아 일방적으로 의도 터졌어요. 물론 사상자는 태국이 많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막 쏴버렸으니까 민간인 지역으로. 네네. 민간인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 그 BM-21이라고 하는 다연장이 워낙 명중률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떨어진 거예요. 그 세븐일레븐 같은 데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거기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쏘다 보니까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태국군은 정밀하게 캄보디아 탄약고, 지휘부, 심지어 지금 한 45명 정도 총 전투 사망했거든요. 그중에 캄보디아 장성이 껴 있어요. 피해가 크네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주먹구구인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에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대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어차피 전투기로 두들겨 패도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하자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공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캄보디아의 논리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병력은 한 3분의 1, 전체 규모로 보면은 국방력은 한 5분의 1. 근데 사실 수치만이지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태국은 항공모함도 있어요. 경항모. 네. 이 스페인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쨌든 경항모, 만톤급 내 경항모, 짜끄리 나루에벳이라고 지금 태국 왕실이 짜끄리 왕조거든요. 위대한 짜끄리 왕조라는 뜻이에요. 짜끄리 나루에벳이. 어쨌든 항공모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KGG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파는 호위함도 있어요. 요 호위함 한쪽만 가도 캄보디아 해군은 근처도 못 와요. 그냥 연안 해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나무 목선에 그냥 어부들이 쓰는데 조금 총 하나 요 정도 좀 과장하면은. 그러면 왜 전쟁을 일으켰냐는 거죠. 너 터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왜 전쟁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가 지들이 먼저 공격을 해놓고 나중엔 빌었어요. 제발 휴전하자고. 그래서 트럼프가 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참 그놈 관세 없으면 트럼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 관세 협상을 협박해가지고 양측을 휴전에 도출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물론 중국도 개입했고 실제로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눈물 나게 고맙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들이 의도 터질 거 알면서 장성까지 죽어가면서 왜 전쟁을 일으켰냐는 거죠.
KGB는 사실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GPS 유도 활공폭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고 태국이 2022년에 한 20여 발 정도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전쟁에서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사용이 된 걸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태국이 반격을 했는데 이때 사실 이제 SNS를 통해서 이 태국군이 캄보디아 육군의 몇몇 사단 사령부를 정밀 폭격했다. 그래서 사진하고 이게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좀 의아했죠. 저거를 뭘로 공격을 했을까? 그날 이후에 이제 또 SNS에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태국 공군의 F-16AB 전투기에 우리나라에서 사간 KGB가 이렇게 달려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KGB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항공폭탄에 일종의 유도 키트를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GB가 일종의 이 항공폭탄을 정밀하게 유도해서 목표물을 떨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키트당 가격이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이제 과거에는 한 1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볼 때 한 2억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대신에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폭탄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마크 80이라고 약 250kg 정도 되는 항공폭탄이 있는데 요게 발당 가격이 한 300만 원이 안 돼요.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한 1억하고도 300만 원 정도면 이 정밀 유도 폭탄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사실 이제 제이담은 더 싸긴 한데 제이담은 이제 미국의 GPS 유도 폭탄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이 키트 가격은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사거리가 짧아요. 사거리가 수킬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KGB는 사거리가 한 100km 정도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로 따져보면 괜찮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요번에 이렇게 처음 사용을 했고 요 장착한 F-16AB 전투기의 이 폭탄에다가 태국 공군 사람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헬로 훈센이라고 적어놨어요. 태국어로.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네 우리 공격했지? 너네 훈센이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우리에 대한 보복의 답장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그런 사진을 이제 올려놓으면서 KGB를 사용했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KGB 키트를 한 1,200여 개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태국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150여 개 정도 키트를 이제 수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실전에 쓴 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 때 좀 일부 사용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G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형 GPS 유도 활공폭탄이라고. 그래서 이 키트를 잘 보시면 날개가 달려 있어요. 폭탄이 떨어지면 날개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왜 KGB를 만들었을까? 아마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휴전선 이북에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많아요.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이 장사정포가 서울이나 수도권을 때리는데 보통 북한의 장사정포는 산의 앞과 뒤를 뚫어서 일종의 그 포를 숨겨놓는 그런 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통 산의 앞쪽에는 170mm 자주포, 이제 곡산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자주포가 있고 뒤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방사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다연장 로켓포. 그래서 240mm 방사포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의 앞에는 자주포가 있고 뒤에는 방사포가 있어요. 근데 산의 앞에 있는 거는 뭐 우리 육군이 가진 K9 자주포, 천무, MLRS 뭐 이런 걸로 때리면 돼요. 근데 산 뒤에 있는 건 포탄이 이렇게 산 뒤로 추지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못 맞추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KGB예요. 그래서 전투기에서 떨어뜨려서 그래서 KGB 잘 보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날개가 달려 있어서 산 뒤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산 뒤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때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고 지금은 이제 500파운드 항공폭탄 마크 82 정도만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기뢰,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기뢰를 달아서 멀리 이제 보내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요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전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탄이 뭐냐면 일종의 특수 소재를 이용해서 변전소 같은 데다 이 정전을 유발하는 물질을 뿌려요. 그러면 이 변전소가 마비되면서 전기가 이제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요 KGB 키트에 달아서 쓸 예정이에요. 활공 능력 그리고 산 뒤로 돌아가는 요 능력 외에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전투기에
이런 국산 무장을 장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전투기에 우리가 KGB를 장착한다. 그러면 체계 통합을 해야 합니다. 무장 체계 통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웹캠을 뭐 이제 USB로 꼽는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요즘은 다 설치가 되죠. 옛날에는 깔고 그 설치하고 뭐 소프트웨어 깔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장을 장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깔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입력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체계 통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좀 무장은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 우리 공군이 지금 잘 보시면 미국에서 들어온 KF-16도 있고 F-15K 전투기도 있고 F-35도 있는데 여기에 한국산 무장을 장착하려면 첫 번째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안 돼! 그럼 못 따라요. 그리고 허락을 해준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 전투기를 만든 제작사에 체계 통합을 해달라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걸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 F-15K 전투기에 지금 이제 타우로스라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F-15K가 이제 보잉사가 만들었거든요. 미국의 보잉사가. 그래서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미 보잉사에 우리가 타우로스를 쓰고 싶은데 이걸 달아주세요. 그러면서 체계 통합 비용으로 한 800억 원 정도를 지불했어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KGB는 어떻게 했냐? 전투기에 직접 이렇게 체계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투기 조종사가 일종의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서 이 무장을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 다리에 일종의 이제 무선으로 되는 단말기를 달고 운용을 하는데, 그래서 태국도 사실 F-16에 이거를 지금 달아 쓰고 있어요. 원래 목적은 자기네들이 사간 T-50TH, T-50의 태국 버전에 달아 쓰겠다고 했는데 F-16에 달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복잡한 체계 통합 절차가 없어도 운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현재 그렇게 쓰고 있고 태국도 F-16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별도로 그런 막대한 비용 지불 없이 일종의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단독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폴란드에도 수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KGB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했고 LIG 넥스원 미사일로 유명하죠. 천궁2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미사일로 유명한 굉장히 업체인데 여기서 요 유도 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이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F-50GF 그리고 F-50PL을 지금 이제 F-50GF는 인도가 됐고 F-50PL은 향후에 이제 또 가져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합한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이 KGB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KGB를 잘하면 이제 향후에 폴란드가 구입할 가능성이 있고, LIG 넥스원도 사실 이제 지금 폴란드에서 방위산업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이걸 계속 들고 나가고 있어요. 폴란드가 지금 유력한 수출 국가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아마 이번 이제 교전으로 인해서 태국도 추가적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 이제 사용이 됐잖아요. 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향후에 태국도 많으면 뭐 수백여 발 이렇게 사갈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앞서도 비용 말씀드렸지만 한 폭탄까지 포함해서 한 1억, 2억 내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거리에 100km에 달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밀 유도무기이기 때문에 아마 태국도 또 추가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언론에서 좀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중국에 뭐 정말 절친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후원자죠. 과거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베트남은 당시에 소련의 후원을 받았었고 캄보디아는 이제 중국의 후원을 받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태국은 되게 좀 오묘해요. 미국도 동맹국이고 중국도 동맹국이에요. 그래서 태국군이 쓰고 있는 무기 중에 잘 보면 중국산 무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몇 안 되게 중국 공군하고 연합 연습 훈련을 같이 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는 동남아시아에서 좀 큰 군사 훈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브라 골드라는 훈련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해병대도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캄보디아는 중국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캄보디아에 후원을 많이 해주죠,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무력 충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태국하고 좀 친한 사이고,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우리나라 같이 그런 혈맹 관계는 아니에요, 미국하고.
그냥 동맹 관계지 우리처럼 혈맹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입장이 난처한 건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태국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사이고 캄보디아하고도 절친한 사이인데 다 친한데 갑자기 싸워.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좀 고만해라 이제 이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이 우방국이다 보니까 좀 캄보디아에 좀 자제를 촉구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으로 가장 입장이 난처한 거는 중국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쟤는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네. 예전에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싸우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싸울 일이 뭐 있어? 거기 그 쌀도 많이 나고 그런 나라들끼리. 근데 이게요. 거의 천년 원수들이더라고요, 이게. 와. 그러니까 서기 1200년대, 1100년대 그 무렵부터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네.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 마치 우리하고 일본하고 좀 그런 그렇죠. 원한 같은 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일본한테. 네. 이건 훨씬 더 원한이 깊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 그 동남아시아 그 일대, 인도 차이나 반도 말이죠. 거기에 왕좌는 그 앙코르와트를 지은 데 있잖아요. 앙코르와트 사원, 그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있죠. 거기를 만든 그 크메르족들이더라고요. 그 크메르족이, 거기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지만 그 크메르족이 거기서 가장 강력한 이제 지배자였었죠. 그런데 마치 말이죠. 로마 제국 말기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런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국 남부에서부터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돼. 그게 타이족이더라고. 지금은 거기에 이제 베트남 북부에 다이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라오스라든가 뭐 이런 데의 족속들이 그게 다 타이족들이래요. 근데 그 타이족이 중국 남부 윈난성 뭐 그쪽에 있던 고산족 뭐 이런 소수민족들이었던가 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들이 대이동을 시작한 거예요. 왜? 한족들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 한족은 왜 밀고 내려왔을까? 위에서 다 살고 있던 그 한족들이, 그거는 여진족 때문에 또 그렇더라고요. 그 금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진족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우잖아요. 금나라를 세우고 그 강성해지니까 그 금나라가 그 거란을 다 멸망시키고, 그러고 나서 송도 멸망을 시키죠. 송나라. 송나라는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베이징 그 위쪽에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송이 그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남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송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송나라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남쪽 가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송나라가 굉장히 번창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왜 그 우리 흥부 놀부전 보면은 거기에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고서 박씨 물고 오고 뭐 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 박씨에 그냥 엄청난 금은보화가 뭐 생겨나고 하는 게 그게 송입니다. 남송. 남송이 강남, 양자강 남쪽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게 굉장히 이제 번영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한족이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그 남쪽, 양자강 남쪽에 살고 있던 그 타이족들이 다 또 밀려 내려간 거예요. 도망간 거죠. 어쩔 수 없이 쫓겨간 거예요. 쫓겨서 가다가 보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로 들어가게 됐고, 그들이 뭐 수십 년 또는 100년에 거쳐서 이제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게 크메르하고도 전쟁을 벌이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 앙코르라는 데가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가서 더 서쪽으로 가서 태국, 타이의 나라, 타이족의 나라를 만든 거고, 지금 우리가 타일랜드라고 부르는, 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그 크메르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원수죠. 네. 이거는 철천지의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일대를 프랑스가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로 삼게 되잖아요. 네.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그 인도차이나 반도는 다 점령을 했는데 태국은 점령을 못한 거예요. 태국은 자기 그 영토를 상당 부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타일랜드가 서로 국경 협상을 벌이는데 지금 그 캄보디아하고 타일랜드 사이에 지금 분쟁 지역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국경을 좀 흐리멍텅하게 해놨대요. 아, 애매하게. 네. 애매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물러가고 거기에 캄보디아가 생겨난 거죠. 예. 캄보디아가 생겨났는데 여전히 태국의 입장에서는 그 국경선이 분명치가 않은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크메르족의 입장에서는 태국에 대한 그 피해 의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멸족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하대요. 크메르족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실제로 뭐 그렇게 됐었으니까. 예. 그래서 결사적으로 태국에 저항을 하는 거고 또 태국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떠냐면 그 현재 캄보디아 땅의 상당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이 타일랜드 땅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을 했던 땅인 거죠. 네네. 자기들이 점령을 해서 나라라고 만들어 놓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예전에 앙코르 제국의 그 땅인데 그들이 점령을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프랑스한테 뺏긴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다가 보니까 프랑스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캄보디아 땅의 일부분은 또 옛날 타일랜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랜드 입장에서도 내 땅 내놔 이제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독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해결할 수 없죠. 네. 예, 이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교 열도에 그 뭐 다오이 뭐 그런 그 섬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일본 영토가 돼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저기 캄차카 반도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타일랜드와 캄보디아도 서로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토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나오면서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의 그 전쟁이 미국과 결국의 대리전 성격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만한 구도는 됐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1대1로 투자를 하는데 중국이 캄보디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그 중국 사람들이 가서 도박도 많이 하고 카지노 같은 거.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세력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태국의 경우는 거기는 뭐 미국의 거의 동맹국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서로 이제 이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보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태이고 어느 쪽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는 않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거기서 발발하기를 원치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이 대만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또 이 남중국해 문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두 나라 다 굉장히 버거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부딪히기는 별로 원치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